참견 시작. 프랑스 군대에는 아주 기묘한 법이 하나 있습니다. 피 흘려 얻은 프랑스인이라는 제도입니다. 작전 중 부상을 입은 외국인 병사에게 즉시 프랑스 국적을 부여하는 것이죠. 거꾸로 말하면 프랑스는 자국의 국적을 화폐 삼아 외국인의 생명을 구매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1831년 창설 이래 수만 명의 외국인이 프랑스의 국익을 위해 이름도 없이 사라졌지만 그들의 죽음은 프랑스 사회에 어떤 정치적 파장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외인부대라는 이름의 거대한 사회적 비용 처리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흔히 영화나 소설에서 보던 낭만적인 모험가들의 집단이라는 껍데기를 벗겨내면 그 안에는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가 어떻게 하면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위험한 일을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차가운 계산서가 놓여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시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841년 프랑스 파리의 뒤숭숭한 거리로 가야 합니다. 당시 프랑스는 7월 혁명 직후였습니다. 왕위에서 쫓겨난 자와 새로 왕이 된 자, 그리고 공화정을 원하는 자들이 뒤엉켜 도시는 매일같이 혼란스러웠죠. 더 큰 문제는 거리의 불황자들이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혁명의 불길을 피해 혹은 혁명을 전파하기 위해 몰려든 외국인 망명객들과 전쟁이 끝나 갈 곳을 잃은 전직 군인들이 파리 시내에 가득했습니다. 이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았습니다. 일자리는 없고 배는 고픈데 손에는 총칼을 다루는 기술만 익힌 건장한 사내들이 도심 한복판에 수만 명씩 있었으니까요. 당시 프랑스의 국왕 루이 필리프 1세는 아주 영리하면서도 잔인한 해결책을 생각해냅니다. 이 시한폭탄들을 모아서 프랑스 밖으로 던져버리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냥 내쫓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일하게 만든 뒤에 던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프랑스 외인부대 창설의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아프리카 식민지 개척을 위한 정예 부대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불순분자들을 청소하는 거대한 쓰레기통의 역할을 수행한 셈입니다. 여기서 역사 참결러의 시선으로 주목해야 할 지점은 국가가 죽음을 관리하는 경제적 메커니즘입니다. 보통 한 국가가 전쟁을 결심할 때 가장 무서워하는 비용은 돈이 아닙니다. 바로 자국민 병사의 전사 통지서입니다. 내 아들, 내 남편이 남의 나라 땅에서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여론은 급격히 냉각되고 정권의 지지율은 곤두박질칩니다. 이를 정치학에서는 손실회피 심리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얻는 이익보다 잃는 고통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죠. 루이 필리프 1세는 이 손실회피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 외인부대라는 방패를 세웠습니다. 외국인이 죽는 것은 프랑스 유권자들에게 그저 통계상의 숫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외인부대원들은 창설 초기부터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들에게 제대로 된 보급조차 해주지 않은 채 알제리의 뜨거운 사막으로 보냈습니다. 프랑스 병사들이라면 당장 폭동을 일으켰을 조건이었지만 외인부대원들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이죠. 고국에서 쫓겨난 범죄자나 파산자 혹은 정치적 망명객이었던 그들에게 외인부대는 유일한 생존의 밧줄이었습니다. 국가는 이들의 절박함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절박함이야말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최상의 충성심을 끌어낼 수 있는 천연 자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시 외인부대에 입대하는 조건 중 가장 독특한 것은 익명성의 보장이었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는다. 이 짧은 문장은 많은 이들을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인도적인 배려가 아니라 철저한 통제 기제였습니다. 이름을 지운다는 것은 기존의 사회적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가족도 친구도 국가도 없는 존재가 된 병사는 오로지 자신을 받아준 유일한 울타리인 부대에만 집착하게 됩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자아의 재사회화라고 합니다. 기존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그 빈자리에 군인이라는 새로운 껍데기를 씌우는 것이죠. 프랑스 정부가 이들에게 제공한 보상은 단 하나였습니다. 5년의 복무를 무사히 마치면 주어지는 프랑스 국적과 연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국가가 제시한 계약의 비대칭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병사는 자신의 목숨을 5년 동안 담보로 제공하지만 국가는 그가 살아남았을 때만 국적이라는 무형의 가치를 지불하면 됩니다. 만약 병사가 전사한다면 국가는 아무것도 지불할 필요가 없죠. 심지어 장례 비용조차 자국민 수준으로 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아웃소싱이 있을까요? 알제리 정복 전쟁에서 외인 부대는 말 그대로 소모품처럼 쓰였습니다. 지뢰가 의심되는 지역에 가장 먼저 발을 들이는 것도, 전염병이 창궐하는 늪지대에 요새를 짓는 것도 모두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프랑스 정규군이 투입되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큰 곳마다 외인 부대원들의 시체가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파리의 신문들은 이들의 죽음을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자국민의 피가 아니었기에 여론은 평온했고 정권은 안정적으로 식민지 확장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런 가혹한 조건 속에서도 외인 부대가 점점 더 정계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죽음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괴물이 됩니다. 동료의 죽음을 보며 느끼는 공포는 어느덧 무감각해지고 그 자리는 살아남아야 한다는 본능과 옆에 있는 동료에 대한 기묘한 유대감으로 채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외인 부대의 상징인 레지오 파트리아 노스트라, 즉 부대가 우리의 조국이다라는 정신의 실체입니다. 조국이 없는 자들이 모여 부대를 조국으로 삼게 만드는 이 고도의 심리 통제는 외인 부대를 세계 최강의 전투 기계로 만들었습니다. 국가는 이들을 칭송하는 척하면서도 철저히 격리했습니다. 외인 부대원들이 프랑스 본토에 주둔하는 것을 극도로 꺼렸던 것이죠. 그들이 본토의 자유로운 공기를 마시며 자신들이 처한 부당한 대우를 깨닫게 될까봐 두려웠던 것일까요? 아니면 거친 용병들이 시민들에게 줄 위협을 걱정했던 것일까요? 이유가 무엇이든 외인 부대는 항상 프랑스 국경 밖 차가운 타지에서만 머물러야 했습니다. 필요할 때는 영웅이라 부르지만 평소에는 집안에 들이기 싫은 사나운 사냥개처럼 취급한 셈입니다. 결국 초기 외인 부대의 역사는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어떻게 개인의 비극을 자양분 삼아 성장하는지를 보여주는 잔인한 보고서입니다. 낭만적인 프랑스 국기를 흔들며 사막을 행진하는 그들의 뒷모습에는 고국에서 버림받고 이름마저 빼앗긴 채 타국을 위해 죽어가야 했던 수천 명의 한숨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숨을 먹고 프랑스라는 제국은 점차 거대해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외인 부대를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은 낭만도 애국심도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보상체계와 인간의 근원적인 소속감을 건드리는 심리공학의 산물입니다. 그 중심에는 피로 사는 시민권이라는 기묘하고도 매혹적인 제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1999년 법으로 명문화된 이 제도를 통해 외인 부대원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던집니다. 작전 중 부상을 입은 외국인 병사는 그 즉시 프랑스 국적을 신청할 수 있다는 권리입니다. 프랑스인이 되기 위해 프랑스인의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를 흘려 프랑스인이 된다는 이 논리는 현대 국가가 개인의 생명을 어떻게 자본화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것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해보면 국적이라는 무형자산을 화폐로 치환한 고도의 거래입니다. 프랑스 정부 입장에서 국적을 부여하는 것은 추가적인 예산이 거의 들지 않는 저비용 보상입니다. 하지만 고국에서 미래를 꿈꿀 수 없거나 신분 세탁이 절실한 외국인 청년들에게 프랑스 국적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희소 가치가 매우 높은 자산이죠. 국가는 사실상 가치가 무한대에 가까운 생명을 국적이라는 시스템상의 권한과 교환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거래가 성립되는 순간 병사는 국가의 소모품이 아니라 국적이라는 일생일대의 상품을 쟁취하기 위해 스스로 사지로 뛰어드는 능동적인 주체로 변모합니다. 위험을 회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보상을 얻기 위한 기회비용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외인 부대가 그토록 강력한 전투력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이러한 보상체계는 단순히 국적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외인 부대는 입대하는 순간 모든 지원자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합니다. 이를 신분선언 제도라고 부르는데 과거의 범죄 기록이나 빚 혹은 가족관계를 모두 지워버리고
완벽하게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겉으로는 새로운 시작을 돕는 관용처럼 보이지만 심리학적으로 이는 기존의 자아를 파괴하는 과정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그 관계를 인위적으로 끊어버린 병사는 극도의 심리적 고립 상태에 놓이게 되죠. 이때 국가는 그 빈자리에 외인부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주입합니다. 이제 병사에게 남은 것은 부대 마크와 옆에 서 있는 동료들 뿐입니다. 여기서 외인부대의 상징적인 구호인 부대가 우리의 조국이다라는 문장이 등장합니다. 갈 곳 없는 이들에게 부대는 단순히 직장이 아니라 생존을 책임지는 유일한 울타리가 됩니다. 국가는 이들의 고립감을 역이용하여 강력한 집단 응집력을 만들어냅니다. 이를 군사심리학에서는 부족주의적 유대라고 부릅니다. 혈연이나 지연이 아닌 죽음의 공포를 함께 나누는 경험을 통해 친형제보다 더 깊은 결속력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프랑스 정규군이 국가를 위해 싸운다면 외인부대원들은 나를 지켜주는 유일한 집단인 부대와 내 뒤를 맡아주는 전우를 위해 싸웁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효율적인 통제 방식은 없습니다. 애국심이라는 추상적인 가치를 주입할 필요 없이 생존이라는 본능적인 욕구를 부대의 승리와 결부시키기만 하면 되니까요. 더욱 흥미로운 점은 프랑스 정부가 이들을 대하는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외인부대는 프랑스 육군의 정예 중의 정예로 꼽히지만 정작 이들의 위상은 철저하게 국경 밖에 머물러 있습니다. 프랑스 본토에서 테러가 발생하거나 국가적 위기가 닥쳤을 때 외인부대가 투입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그들은 언제나 아프리카의 사막이나 남미의 정글 혹은 중동의 분쟁 지역처럼 프랑스 국민들의 시야에서 벗어난 곳에서 작전을 수행합니다. 이는 정치적 방탄조끼 전략입니다. 만약 자국민 병사가 타국에서 전사한다면 프랑스 내 여론은 들끓을 것입니다. 왜 우리 젊은이들이 남의 나라 전쟁에 희생되어야 하느냐는 질문이 정부를 압박하겠죠. 하지만 외인부대원의 죽음은 다릅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계약을 맺은 외국인들이며 그들의 전사는 프랑스 사회의 슬픔이 아닌 군사적 통계로 처리될 뿐입니다. 국가는 이를 통해 전쟁의 정치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춥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쟁을 지속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전사자 발생에 따른 여론 악화입니다. 하지만 외인부대를 앞세우면 프랑스는 자국 여론의 저항을 받지 않으면서도 전 세계 어디든 군사력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라는 시스템 안에서 군주제 시대의 용병 제도를 교묘하게 부활시킨 형태와 같습니다. 시민의 피를 아끼면서 국가의 욕망을 투사하는 법. 프랑스 외인부대는 현대 국가가 지닌 비정한 합리성의 결정체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정말로 정예병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위험한 곳에 던져지는 소모품일까요? 사실 이 둘은 외인부대라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가장 위험한 임무에만 투입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실전 경험이 쌓이고 그 과정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그 누구보다 강력한 전투력을 갖게 됩니다. 1863년 멕시코 카메론 전투에서 단 65명의 외인부대원이 2,000명의 멕시코군을 상대로 끝까지 저항하다 전멸한 사건은 외인부대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국가는 이런 영웅서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외인부대의 낭만적인 아우라를 씌웁니다. 하지만 그 영웅적인 최후의 이면에는 탄약도 보급도 끊긴 채 버려졌던 병사들의 처절한 절망이 있었습니다. 국가는 그들의 절망을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다음 세대의 외국인 청년들을 유혹하는 자양분으로 삼습니다. 결국 외인부대라는 시스템은 인간의 절박함을 자원으로 변환하는 거대한 가공 공장입니다. 과거를 지우고 싶은 욕망과 더 나은 삶을 향한 갈증을 원료로 삼아 프랑스의 국익을 지키는 가장 날카로운 창을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서사는 사라지고 오로지 부대의 번호와 계급 그리고 국적을 향한 집요한 집착만이 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국가라는 존재가 개인에게 얼마나 가혹한 거래를 제안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거래를 낭만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아름답게 치장할 수 있는지를 목격하게 됩니다. 외인부대원들이 사막의 먼지를 뚫고 행진할 때
그들이 부르는 궁화 속에는 국가를 향한 충성이 아니라 자신들의 선택이 헛되지 않았기를 바라는 자기 위안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지도 모릅니다. 외인 부대가 단순히 위험한 곳에 투입되는 부대를 넘어 프랑스라는 국가의 전략적 자산으로 완성되는 지점은 바로 현대사 속의 가장 비극적인 전장들에서 증명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베트남의 디엠비엠프 전투입니다. 1950년대 프랑스는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거대한 패배를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프랑스 본토의 여론은 이미 전쟁에 지쳐 있었고 자국민 청년들을 정글의 수렁으로 밀어넣는 것에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었죠. 이때 프랑스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역시 외인 부대였습니다. 실제로 디엠비엠프에서 최후까지 남아 싸웠던 병력의 절반 이상이 외인 부대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국익을 위한 손실의 배분 방식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가장 승산이 낮고 처참한 전장에 외인 부대를 우선적으로 배치했습니다. 그들이 전멸하더라도 파리의 정치인들은 책임론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조차 평등하지 않은 전쟁터에서 외인 부대는 국가의 실패를 가려주는 거대한 커튼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들은 보급이 끊기고 퇴로가 막힌 상황에서도 항복 대신 전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특별히 호전적이어서가 아니라 항복하고 돌아갔을 때 그들을 받아줄 조국도 사회적 안전망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고립감이 만든 처절한 생존 본능의 반작용이었습니다. 이런 경향은 현대의 대테러전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아프리카 사헬 지대나 중동의 분쟁 지역에서 프랑스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먼저 투입되는 것은 항상 외인 부대입니다. 프랑스 시민들은 뉴스에서 우리 군이 작전을 수행 중이라는 소식을 듣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희생자가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심리적 부채감에서 교묘하게 벗어납니다. 국가는 이를 통해 전쟁 수행 능력을 유지하면서도 내부적인 반전 여론을 잠재우는 고도의 정치 공학적 이득을 취합니다. 외인 부대는 결국 프랑스라는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위신을 세우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혈세를 대납하는 대리인인 셈입니다. 하지만 계약의 시간이 끝나고 전장을 떠난 이들에게 남겨진 현실은 그리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5년 혹은 그 이상의 복무를 마치고 국적을 얻어 사회로 나온 이들은 종종 길을 잃습니다. 군대라는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시스템 안에서만 존재 가치를 인정받던 이들이 민간 사회의 복잡한 규칙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그들에게 국적이라는 종이 한 장을 내어주었지만 그들이 겪은 심리적 외상이나 사회적 고립까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전역한 외인 부대원들 중 적지 않은 이들이 노숙자로 전락하거나 다시 총을 잡고 민간 군사기업의 용병이 되는 길을 선택합니다. 국가가 한 개인의 가장 찬란한 시기를 철저하게 소모한 뒤 용도가 다한 부품처럼 폐기하는 과정은 외인 부대 시스템의 가장 어두운 단면입니다. 외인 부대원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말 중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신이 누구인가이다. 이 말은 언뜻 보면 평등하고 기회 중심적인 사고처럼 들리지만 그 이면에는 과거를 부정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비정한 논리가 깔려 있습니다. 국가는 개인의 역사와 정체성을 삭제함으로써 통제하기 쉬운 집단 자아를 만들어냈고 이를 국적이라는 강력한 미끼로 묶어두었습니다. 우리가 명예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찬양해온 외인 부대의 화려한 행진 뒤에는 이러한 시스템의 냉혹한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결국 프랑스 외인 부대라는 존재는 현대 국가가 직면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정답지였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로서 인권을 존중해야 하지만 국익을 위해서는 누군가의 피를 흘려야 하는 상황, 자국민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하지만 전쟁터의 숫자는 채워야 하는 상황. 프랑스는 이 풀기 어려운 매듭을 외국인의 절박함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군사적인 선택이 아니라 철저하게 경제적이고 심리적인 시스템의 승리입니다. 역사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외인 부대원들은 주연이 아닌 가장 위험한 장면을 대신 연기하는 스턴트맨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타국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이름을 지웠고
타국의 평화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잡혔습니다. 우리가 이들의 역사를 들여다보며 느껴야 할 것은 전쟁의 박진감이 아니라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가 작동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개인의 희생을 연료로 삼고 있는가에 대한 서늘한 통찰입니다. 외인 부대는 2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존속하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프랑스 국적이라는 인생의 유일한 돌파구를 찾기 위해 오반뉴의 모병소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프랑스 외인 부대가 단순한 정예 부대를 넘어 어떻게 국가의 정치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도구로 기능해 왔는지 그 이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어떠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앞으로의 영상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역사 참결러는 인물과 사건 뒤에 숨겨진 차가운 욕망과 시스템의 논리를 계속해서 파헤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내용을 파헤치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역사 참결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꽉 눌러주세요.